어제는 이 카멜라 해리스 대선 후보가 부통령 후보를 낙점했죠. 자, 그런데 제가 사실 고백하건데요. 사실 어제 오전에 다른 일을 좀 보느냐고 그 소식을 제가 좀 빠르게 알지는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제 영상 이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의 그 댓글을 쭉 살펴보다가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셔서요. 조금 늦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그 댓글로 제보를 해주신 분 덕분에 제가 그나마 조금 늦게나마 좀 빨리 알게 됐고요. 곧바로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히 전해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은 바로 이제 뭐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속보를 그렇게 댓글로 전해주신 저에게 속보를 전해야 되는 저에게 오히려 속보를 전해주신 그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 그는 누구인지 조금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끝 뉴스는요. 필리핀에서 유니폼을 착 맞춰 입고 한국에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식 필리핀 가사 도우미. 이분들 100명이 쫙 유니폼을 입고 한국에서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인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자, 오늘 끝뉴스에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봅니다. 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 트럼프 저격수로 불리우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낙점했습니다. 팀 월즈 주지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속보로 올려드릴 때는 해리스 부통령보다 뭐 한 살 많은 그런 한 살 차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동갑이긴 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동갑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왜냐면 1964년생입니다.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그런데 월즈 주지사는 생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60세이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은 생일이 안 지나서 59세인데 사실은 뭐 몇 달 차이니까 뭐 우리식으로 본다면 동갑입니다. 일단 똑같은 1964년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갑인데 6.25 전쟁 참전용사 출신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본인도 아버지처럼 군 경험이 있습니다. 육군 방위군에 입대해서 군인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고요. 고등학교 교사 경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서민, 친노동자 성향의 정치인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트럼프의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비교적 안정적인 이미지를 갖춘 백인 남성이죠. 그래서 그런 월즈 주지사가 결국은 이제 자신을 좀 둘러싼 어떤 너무 지나치다, 뭐 극좌다 이런 이미지를 좀 부통령 팀 월즈 부지사가 좀 잠재워주는 데 있어서 최적일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6.25 전쟁 참전교사 출신은 부친을 따라서 육군 방위군에 입대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즈 주지사는 2005년에 전역했는데 전역했을 때의 계급은 육군 상사였습니다. 2005년에 상사로 전역을 했고요. 전역할 때는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는 드물게 고등학교 교사, 지리교사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할 때 지리교사 겸 미식축구 코치로도 활동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네소타 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주지사에 당선이 됐는데 주지사에 당선된 뒤에도 이 헐렁한 티셔츠와 야구 모자를 이제 자주 착용하고 다녀서 옆집 아저씨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도 아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서민적인 그런 이미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민주당 내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부상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같은 서민적인 이미지와는 또 좀 다르죠. 트럼프의 저격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셉니다. 네. 팀 월즈 주지사는 지난달 24일 언론 인터뷰를 한 자리에서 트럼프 후보와 벤스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와 벤스, 그 사람들은 참 weird people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말했습니다. 이상한 것보다는 좀 더 세게 한번 표현을 한다면 우리식으로 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여성 혐오주의자 클럽에 무슨 출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닌다. 참 weird하다. 참 괴상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많이 들으신 단어죠. 네, weird. 어저께부터 우리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중에
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트럼프 is weird라는 캠페인이 이때부터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이 최근 마치 그 유행어처럼 퍼뜨리고 있는 괴상하다, 이상하다라는 그 weird라는 비판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팀 월즈 부통령 후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든 유행어예요, 어찌 보면.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부통령을 극좌다라고 이제 막 낙인 찍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팀 월즈 주지사는 트럼프는 괴상하다, 이상해, weird라는 그렇게 유행어로 소위 반대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저쪽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을 뭐 극좌다라고 낙인을 찍는 그런 공격을 한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극좌 극우를 떠나서 트럼프하고 벤스는 정말 이상해, 뭔가 좀 이상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서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그 처음 시초가 바로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한국에서 이 개그맨들이요, 유행어 하나 잘 만들어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는 건 많이 봤습니다만은 21세기 미국 정치권에서 유행어 하나 잘 만들어서 일약 부통령 후보로 등극하는 재밌는 현상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 자체가 위얼드합니다. 뭐 이렇게 써주신 센스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네요. 자, 여하튼 팀 월즈 주지사가 이제 그러면 트럼프는 괴상해라고 이제 트럼프 is weird 이렇게 뭐 말을 한 유행어를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가 이 유행어 하나만으로 일약 부통령 후보가 됐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겠죠. 자, 민주당에서도 계산을 해봤겠죠. 뭐 표 동원력 같은 거,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은 팀 월즈 주지사를 이 런닝메이트로 발탁하면서 경합주인 위스콘신과 미시간주를 포함한 이 중서부 지역에서 표심 결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라는 후문입니다. 뭐 또 다른 주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표를 결집시키는데 서부 쪽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거죠.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의 약점인 교외 지역, 농촌 지역 이쪽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팀 월즈 주지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제 월즈 주지사는요, 미네소타 주지사이지만 미네소타 주에서도 이 공화당세가 아주 강한 그 지역구에서 6선의 공화당 현역 의원을 누르고 하원 의원, 거기서 6선의 공화당 의원을 누르고 거기서 하원 의원,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 의원에 당선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 공화당 약간 중도층 이런 사람들한테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는 괴상해 라는 유행어가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 판도를 어떻게 바꿔줄지 아주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위어드한 상황이긴 한데 어찌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선거 판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민주공화 양당의 그 부통령 후보들끼리를 좀 놓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번에 민주당도 부통령 후보가 확정됐으니까, 자, 이번에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확정된 팀 월즈 주지사와 그리고 이제 지난달 좀 일찌감치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선출된 J.D. 벤스 의원, 이 사람 두 사람은요 공통점도 있고 아주 다른 점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흑수저 출신의 뭐 미국 정치인에게 확실한 어떤 그 가산점 요소인 군복무 경력, 뭐 한국에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한국은 요즘 뭐 군대 안 갔다 온 정치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거 따지다 보면 뭐 할 말이 없죠. 지금 지금 대통령도 아마 안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느 순간 뭐 군복무 이게 뭐 가산점은커녕 안 갔다 와도 별로 따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하튼 미국에서는 무슨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군인 유니폼 입고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면서 돈을 자기가 다 대신 내주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비행기 같은 거에 딱 탔는데 군인이 이렇게 올라타면 그 좋은 자리, 앞쪽에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면서 나는 당신의 그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탁 자리를 양보하기도 하고, 이 군인들에게 미국에서 상당히 그 리스펙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도 사실은 군 경력이 있다면 좀 가산점이 있습니다, 어떤 크레딧 상에서. 자, 그런 점, 그리고 흑수저라는 점, 이 두 사람은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정치적인 성향은 진보와 강경, 보수 이렇게 뭐 상당히 엇갈립니다. 우선 두 사람 다 미국 내 그 내륙에 있는 지역에서 서민 가정에서 성장한 백인 남성. 요거는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60세인 팀 월즈는 1964년 미국 중서부 네브라스카 웨스트 포인트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그쪽에서 쭉 성장기를 보낸 뒤에, 그러니까 시골에서 성장기를 보낸 뒤에 30대 초반에 그 부인의 고향인 미네소타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주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브라스카의 주립대학인 채드런 칼리지를 졸업을 했고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또 석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고향에 가서 대학 나오고 또 부인 고향에 와서 대학원 나오고 거기서 주지사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해서는요, 고등학교 지리교사를 하면서 미식 축구 코치를 같이 또 겸했습니다. 소속 학교, 이제 그 고등학교 이름이 맨카토 웨스트라는 고등학교인데, 그 맨카토 웨스트 고등학교를 그래서 코치를 하면서 그 주의 정상으로 이끄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기도 해서 또 나름대로 이 또 스포츠 능력이 있다, 뭐 스포츠 지도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리 선생님 하면서 풋볼팀을 주 정상으로 올려놓는 참 특이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에 참전한 부친의 권유로 자신도 17살 때부터 비상근 주방위군으로 24년간 복무를 했습니다. 이건 뭐 상근 안 하는 거니까 1년에 한 2차례인가요? 뭐 이렇게 가서 이제 훈련받고 뭐 동원령에 있으면 가고 이제 그런 거니까 뭐 2년 아니라 24년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주방위군으로. 그리고 이제 9.11 테러가 난 이후에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 등에서 전쟁을 벌이던 그 시기에 유럽으로 비록 주방위군이지만 동원령을 받아서 간 다음에 반년 동안 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돼서 파병 생활을 현지에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대로 군 생활한 거죠, 어찌 보면. 그리고 팀 월즈 주지사는 1964년생인데 J.D. 벤스 원은 팀 월즈 주지사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립니다. 어찌 보면 20살이나 젊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J.D. 벤스 의원은 알아볼게요. 1984년생입니다. 팀 월즈는 1964년, J.D. 벤스는 1984년생. 그래서 이제 올해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39살이고요. J.D. 벤스 의원은 그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 5대호 연안의 그 공업지대, 쇠락한 공업지대, 대표적인 곳이 이제 오하이오주인데요. 그 오하이오주에서도 아주 가난한 동네 미들타운, 거기에서 태어나서 켄터키주 잭슨을 오가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J.D. 벤스 의원이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한 가운데 그런 한때 약물에 중독됐던 모친과 이 사람의 그 힐빌리의 노래는 힐빌리 엘레지라는 그 책도 있지만 그 영화, 저 영화도 봤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그 모친이 막 약물에 중독돼서 이랬다 저랬다 뭐 아들한테 학대도 하고 제대로 아이를 기르지도 않고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물론 좀 과장된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약물에 중독됐던 모친 아래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양육을 많이 받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해병대에 입대해서 J.D. 벤스 해병대에 입대해서 이라크에 파병됐다라는 이런 점. 좀 상당히 좀 공통되는 점이 많죠. J.D. 벤스와 팀 월즈. 그리고 J.D. 벤스는 팀 월즈와 마찬가지로 이제 학비가 상대적으로 싼 주립대학을 다녔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동부의 최고 명문대 중에 하나인 그 예일 대학 로스쿨을 그 이후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면서 미국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발판을 예일대에서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갑자기 J.D. 벤스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또 바뀝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다음에는 어디로 갔느냐? 실리콘밸리로 가서요. 돈 버는 기업인들과 생활하면서 본인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어찌 보면 뭐 법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실 뭐 IT 벤처 기업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돈 많은 사람들 많이 알면서 그야말로 최상층의 생활을 곧바로 거기서 했다라는 갑자기 거기서부터 바뀝니다. 생활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벤처 캐피털리스트 등으로 활동을 하면서 재력을 쌓았습니다. J.D. 벤스는. 그러는 한편 그 러스트 벨트에서 자란 그 자신의 그 어떤 성장담을 토대로 해서 미국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담은 책 잘 아시죠?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2016년에 출간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약 그때 이제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지을
정도로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사실 요즘 그 JD 벤스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일각에서는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커서는 완전히 최상류층 생활을 한 사람이 뭐 옛날에 좀 가난하게 산 것 같고 뭐 그렇게 오래 그걸 써먹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자, 여하튼 이처럼 그 양당의 부통령 후보들은 성장 환경과 군복무 등에서는 닮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연방 의원으로 어떤 중앙정치 무대에 진출하기까지 그 과정은 또 오히려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자수성가한 인물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부통령 간의 대결을 보는 맛도 좀 쏠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가 되는 소식 몇 가지 좀 이 시간 간추려 드리겠는데요. 에어프레미아, 신생 항공사면서 뭐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죠. 이 에어프레미아가 미주발 노선 특가 세일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번 특가 행사를 통해서 에어프레미아의 회원들은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냥 회원 가입하면 됩니다. 에어프레미아 회원들은 LA와 샌프란시스코 노선 편도 이카나미 항공권을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LA발 한국행 이 편도, 이건 뭐 아직 왕복은 아니고 편도일 경우에는 $327입니다. 뭐 다 합쳐봐야 뭐 650불 정도 되죠. 편도를 왕복해봐야 일단 편도는 $327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한국이. 그리고 뉴욕에서 한국은 편도 $502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믹 편도, 요건 좀 더 넓은 자리. 요거는 이제 LA에서는 $860, 샌프란시스코에서는 $782, 뉴욕에서는 $997부터 시작이 됩니다. 편도. 그런데요, 이 가격 안에 유리 활증료, 뭐 공항 시설 이용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합치면 한 돈 100불 되죠. 그러니까 상당히 싼 가격입니다. 굉장히 만나보기 어려운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탑승 기간이 굉장히 뭐 사서 빨리빨리 타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사면 내년 5월 31일 전에만 탑승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탑승하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이런 탑승 제외 기간 없다고 합니다. 이번 특가 행사는 오는 12일까지만 하고 이제 딱 끝나는데 어디 가서 살 수 있느냐?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airpremia.com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나 들어갔는데 못 샀어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예약 상황에 따라서 이미 조기 마감된 그런 경우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게 가격이 너무 좋아서 조기 마감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 볼까요? 이 아시아나 항공은요, 가성비가 좋은 그런 비즈니스 자리다라고 알려져 있는 소위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서비스 요금을 그런데 좀 노선에 따라 변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주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 변경이지 인상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최근에 그 공지를 통해서 발권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는 20일부터 업그레이드 스탠바이 새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편도 업그레이드 서비스 요금이 단거리 노선은 인하되지만 LA나 뉴욕 등 소위 미주 지역의 그 장거리 노선은 인상됩니다. 우리로서는 인상되는 셈이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LA 등 미국 서부 지역 출발 노선의 경우에는 좌석 클래스에 따라서 이 서비스 요금이 기존보다는 적게는 4.8%, 많게는 무려 7.7% 인상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에어프레미아와 아시아나 항공이 뉴스가 좀 상반되는 그런 뉴스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요. 이 한국의 가사도우미 필리핀 여성 유니폼까지 쫙 맞춰 입고 공항에 도착해서 나오는 그 필리핀 여성들의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시내 가정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한국에 동시에 함께 다 같이 입국했습니다. 서울시가 가사 도우미를 필리핀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일종의 수입을 하는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드디어 1차로 100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육아 가사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어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범 사업을 둘러싼 기대감도 있고요. 또 우려도 좀 교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가지씩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미국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이런 그 현상은 좀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자, 영어가 유창한 전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사실은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명이 왔는데 지금 한 5, 600명 벌써 신청했어요. 지금 뭐 경쟁이 치열하죠. 나 필리핀 여성 가사 관리사로 나 채용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뭐 뺑뺑이 돌리나요? 뭐 경쟁률이 6대1, 뭐 7대1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 뭐 당첨되면 야, 나 드디어 붙었어. 뭐가 붙었어? 필리핀 가사 관리사 채용할 수 있는 자격에 붙었어.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여하튼 돌봄과 가사 그 사이에 다소 좀 애매한 그런 일에 대한 어떤 범위,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입국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은요, 앞으로 한국에서 4주 동안 160시간의 또 추가 교육을, 한국에서 한국 문화 교육을 받은 후에 다음 달 3일부터 드디어 서울 시민 각 가정에 가서 돌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직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이쪽에서 추첨이 안 끝났으니까. 자,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 필리핀 가사 도우미 채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집안에 1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아니면 출산 예정인 그런 집이어야 됩니다. 지금 뭐 부인께서 뭐 임신한 상황 뭐 이런 거를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곧 출산을 할 것이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우리 부부 둘이 사는데 뭐 좀 안 될까?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적이 일단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면서 가사 돌봄이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 시민, 여기 이제 서울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서울 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자를 모집 중인데 엊그제까지 한 500가정 이상의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이들에게는 그럼 돈을 월급을 얼마 줘야 되냐? 하루 4시간 일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서울시가 딱 적용을 한 게 119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시민들은 다소 좀 이제 불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최저임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인도 아니고 필리핀에서 온 사람에게까지 바로 적용시키면 하루 8시간을 일을 시키게 된다면 그러면 한 달 월급 240만 원을 줘야 한다라는데 240만 원 가량을 줘야 한다라는데 그렇다면 누가 필리핀 사람을 고용하겠냐? 아예 뭐 한국 사람 고용하는 게 마음도 편하고 낫겠네. 뭐 이런 그런 불만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그 영어는 당연히 잘하지만 또 취업을 위해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배워왔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의 소통 능력을 갖췄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가 검증한 인력이다라는 점에서 적정한 인건비를 줘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 얘기가 왜 나오면 집에서 뭐 12살 이하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5살, 6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이들에게 필리핀 가사 도우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한테, 우리 애들 얘네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차피 한국말 너 몇 달밖에 안 배워서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영어로 해, 영어로 얘기해.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야, 너 저 가사 도우미 저 누나하고 저 언니하고 영어로 계속 얘기해. 그 영어 자꾸 얘기하게 만들면서 영어 실력을 좀 늘게 해준다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플러스 알파 어떤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는 좀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월급 제대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마음인 거죠. 영어 관련된 얘기가. 그래서 자꾸 나오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어를 조금 뭐 6개월인데 뭐 계약 기간은 6개월입니다. 한 번에. 그럼 재계약도 할 수 있지만 뭐 6개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영어 뭐 배울 수는 있죠. 어린아이들은 금방 배우니까. 하지만 그들의 어떤 발음 같은 것도 그대로 따라 해버리면 나중에 5살부터 6살부터 영어 배워서 했다는데 말을 그 필리핀 분들이 하는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버리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뭐 좋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뭐 발음이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뭐 차별을 하려는 거 아니지만 이왕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를 원어 발음으로 배우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하튼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기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서울시는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그 업무와 또 할 수 없는 업무의 그 범위를 나름대로는 규정해 놨습니다. 가령 아이 돌봄 업무로 분유를 먹인다든지 뭐 젖병을 소독한다든지 뭐 이유식을 만든다든지 또 아이 목욕을 시킨다든지 아이를 픽업해 준다든지 데려온다든지 뭐 낮잠을 재운다든지 등등은 딱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는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6시간 이상 서비스, 그 6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어른 옷 세탁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뭐 건조 다. 그리고 이제 어른 식기 설거지 해야 된다. 또 단순 물 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이것도 단순 물 청소지만 대청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소기나 마대 대걸레로 바닥 청소하는 것도 시킬 수 있다라고 좀 나름대로 구체적으로는 써놨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안 된다는 것도 써놨어요.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 뭐냐면 이거 쓰레기 좀 가는 길에 쓰레기 좀 갖다 버려. 아니면 이거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올라와서 설거지 좀 해. 이런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 요거 안 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손걸레질. 와. 대걸레로 마대, 대걸레로 하는 건 되는데 걸레를 손으로 묻혀서 이렇게 막 손으로 하는 손걸레질 시키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수납 정리, 막 서랍 정리, 옷장 정리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이가 먹을 음식은 조리하는 게 가능하지만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는 시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육아 가사 도우미니까 육아 관련 범위에서 그 동거 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다.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을 만들고 또 어른이 있는데 그 어른의 옷, 빨래 정도는 부수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게 뭐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그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와 관련 없이 단순히 어른 가족을 위한 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이제 아이가 먹을 음식을 해달라고 이제 시키는 거죠. 우리 애들이 뭐 12살 아이 뭐 10살 이런 애들은 뭐 볶음밥도 먹을 수 있고 뭐 파스타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오늘은 스파게티 먹고 싶대. 스파게티 해줘. 뭐 아이가 먹을 거니까 해줘야 되겠죠. 가사도우미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들이 좀 많이 먹어. 그 친구들고 올 거고. 그리고 하는 김에 좀 많이 해라. 해서 많이 해놓으면 그걸 이제 어른이 먹는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게 아이를 위한 음식 조리인가요? 아니면 시키면 안 되는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일까요? 분명히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뭐 이런저런 논란이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있는 아주 어린 갓난 아기 이제 이런 애들을 길러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알지도 못하는 필리핀 사람에 의해서 길러져야 하는 그 어린 아이들. 뭐 상황이 그렇다니까 뭐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들 그 필리핀 육아 가사 도우미들은 이제 6개월이라는 1차 계약 기간 아래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6개월 후에 과연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안에 과연 뭐 문제점 또는 큰 뭐 좀 사고 문제 뭐 이런 커다란 혼란되는 상황 뭐 이런 게 없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시죠?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